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랑 굉장히 좀 비슷하더라고요. 그 예전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그때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유한국당이었죠. 그때 홍준표 대표였는데 네. 그때도 각 지역에서 홍준표 대표 지방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아 맞아 그랬죠. 그때도 네. 그랬어요. 지지율도 비슷하고 또 그쪽 지지율이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였으니까 그때도 이제 쫙 그 보수층으로 농축이 됐던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는 거 아닌가. 네. 이게 사실은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뭐 얘기할 때마다 홍준표 전 시장 생각을 하면 예전에 경남지사 하다가 출마한 적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때 사퇴 시한 넘겨가지고 일부러 결국 넘겨가지고 일부러 뽑지도 그랬잖아요. 못하게 했잖아요. 그래서 거기를 계속해서 직무대행이 경남을 네. 운영하게끔 만들었던 장 본인이기도 합니다. 그게 사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오늘 대통령과의 오찬을 했고 방금 나온 기사 보니까 TK 신공항 지원 요청을 했다. 자기가 왜 근데 그런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? 그리고 김부경 후보 관련된 김부경 후보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. 예. 선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게 이제 기자들 질문에 그러니까 답을 했다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나요. 그렇죠. 대통령이 선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말도 그것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. 되죠. 그거는 큰일 예. 나요. 아니 그리고 결국은 아까 내가 말하는 게 맞다니까. 이분한테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대통령이. 그러니까 그냥 신공항 얘기는 하고 있는 거지. 본인이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 번 시내리를 줬는데 그걸 아무도 안 해주니까 지금 조금 삐져 있다는 거죠. 나는요 총리하고 싶어요. 뭐 이런 걸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총총총총. 현역 입대나 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총이나 잡아요. 뭐 이렇게. 20대 때는 정의를 위해 하셨고 50대 때는 당을 위해 썼으니까 이제 좀 쉬시죠. 예. 아무튼 했을 수도 있죠. 홍준표 전 시장과의 만남 그랬고 대구 얘기 잠시 하자면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을 썼네요. 지금 뭐 양자 대결 여러 개 붙여보면 계속 지지율이 앞선다라고 나오니까 이거 착시 효과다. 뽕에 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고 그만큼 대구 선거라는 게 본인이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치.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어떤 발언인 것 같습니다. 지나친 낙관론을 또 경계하는 것일 테고요. 지금 지방선거가 아직 뭐 시간이 제법 남았습니다. 남았습니다만 후보가 정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 사실 우리가 이제 광역단체장 정도하고 재보궐 관심을 갖지만 이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잖아요. 기초의회부터 기초단체장들 지금 각지에서 막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안 알려지고 있어요. 특히나 국민의힘은 후보가 없어요. 없는 데도 많고 못 정했대요. 완전 이제 말하자면 과거 같으면 당연히 걸러져야 되는 후보들이 등장한 곳도 많고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칫하면 저는 뭐 여러 방송에서 그냥 뭐 장동혁 대표 행보나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서 뭐 가볍게도 얘기하고 하지만 이게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굉장히 무력화하는 선거가 될 그렇죠. 수도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기초 같은 경우에는 출마하면 바로 당선되는 경우들이 동네들이 많거든요. 많죠. 선거제도상. 그러면 저거를 못 고르는데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냐. 가뜩이나 지금도 지방자치제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저런 방식으로 지금 선거를 해버리면 대표적으로 광역 단위에서도 지금 충북도 뭐 제가 웅장하다는 표현 썼지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광주 전남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후보가 돼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 제도 자체를 저는 좀 형해하지 않을까. 이것도 사실 걱정인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광역단체장 정도는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못 올라가게 하면 되는 건데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선거구로 2명 뽑히는 지역들이 정당별로 1명씩 되는 데들이 있잖아요. 여기는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당을 찍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이 기초단위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는가.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. 이런 부분들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어제 말 안 되는 사람 한 명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한길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. 뭐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명예훼손으로는 구속영장이 인용되는 경우들이 잘 없다라는 이 법조인들의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그 질이라는 것이 뭐 그닥 좋지 않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는 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?
사실 이제 전환길 씨 관련해가지고는 구속이 안 될 거라고 보는 입장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그 들어가기 전과 그다음에 실질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행동 같은 걸 보게 되면 역시 우리들이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영장이 조금 발부되면 어떨까 이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어요. 그러면 이런 걸 되게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내가 앞으로 좀 자중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분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각이 되자마자 또 가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켜가지고 또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게 하나의 장사 수단이 되는 장사죠.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 원래 3천만 원 벌었다고 막 그러니까 나 원래 3억 벌던 사람이야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 하루에 500만씩 벌어 막 이런 얘기도 지금 했다는 거라서 참 자괴감이 든다. 우리 뉴스다이브는 슈퍼챗 얼마 들어오나? 저희는 슈퍼챗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. 예.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우산이라도 팔까요? 우산? 그 우산 너무 창피스러워 근데 뭐 다르게 만들면 디자인을 그래? 좀 달리 해야죠. 고현진 얼굴로 비 맞으라고요? 뭐 비도 비겠지만 야 그거 어떻게 쓰고 네, 아무튼 고현준 반 노영이 반 김한반으로 해줄게요. 아니. 노스트라다무스 예, 노영희 변호사하고 이제 각각 있는 사진 잠시 생각했었어요. 어머 저 표정이 왜 저러는 거야 진짜. 설레네요. 중국산으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니 이 와중에 전환길 씨가 뭐 수입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한 것도 있고 전광훈 씨도 진짜 이 보석 사람도. 나온 다음에 법정에 나올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왜 보석이지?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전광훈 씨는 오줌도 내 힘으로 못 산다. 그럼 그 이런 사람 얘기를 서 있지도 못해야 되는데 원래는. 아니 그러면 진짜 말하는 정도의 증상이면 그 설교에서의 모습이라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오줌도 내 힘으로 못 싸면 어떻게 걸어나왔대? 오줌을 뭐 이렇게 남의 힘으로 싸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, 그러니까 판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보석을 해줬다라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고, 뭐 실제 보석이 됐으니까요. 그런데 그 이후로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모르겠어요.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. 근데 이제 약간 근본적인 고민이 들어요. 저도 명예훼손으로 구속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 거의 없으니까.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청구된 거 보면서 이 명예훼손의 금액을 민사적으로 특정을 해서 제출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이러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왜냐하면 피해 정도나 이런 것들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추상적인 경우가 사실 많은데 그렇죠. 이건 이제 그게 아니라 금액 추산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좀 작심을 했다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내가 영웅이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법치를 희롱하잖아요. 조롱하죠. 그러면 우리가 다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제도나 법률에 대한 어떤 희롱을 계속 하는 걸로 돈을 벌어 누군가가. 그리고 거기에 그 돈을 버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정신적 수탈 구조 같은 체제 안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자체가 그리고 말한 대로 마케팅 수단이 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막 이러면 이건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가?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폐해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? 아니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는가? 이거는 제가 볼 때 핵심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지금 전환길과 정광훈이 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? 이게 좀 남아 있는 영역이 이게 그러니까 심리학 용어로 그 강화라고 하는 게 있고 처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부적 강화 같은 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자꾸 하게 하는 것과 자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처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강제적으로 나쁜 걸 이제 주는 거예요. 막 때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벌금을 내린다던가. 근데 부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런 행동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또 이제 다른 걸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처벌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지금 주는 방식으로 이게 자꾸 이루어지고 있어요. 이렇게 되면 학습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 체제 자체를 조롱해 버리니까 거기서 또 낄낄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 형법상 명예훼손이 어쨌든 살짝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잖아요. 많죠.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민법상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세게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재산의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든가 일종의 금융치료. 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이게 어저께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수정 경기도교수가 가짜뉴스 유통하고 이런 거에서 15억을 청구했는데 손해배상 500만 원 인정돼요. 그러니까 변호사님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그 손해배상 제도의 금액이 되게 약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실효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. 그렇습니다. 이 내용들이 그냥 보고 있으면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지금 도를 넘어섰다라는 지점들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데
어떤 것이 입법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사법 체제에서 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거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.